10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 문장이 지금의 한국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호랑이가 동방의 사자로 깨어난다. 믿기 어렵지만 이 예언은 세계대전과 팬데믹까지의 80% 이상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의 끝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예언 속 등장 인물의 묘사 5가지 특징 지금 살아있는 한 사람과 일치합니다. 과연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한국의 미래의 것들은 충격적인 예언사.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자. 지난해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에스트르굼의 고요한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역사를 뒤흔들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지하 창고를 보수하던 중 벽 뒤에 숨겨진 작은 방이 발견되었고 그곳에는 먼지로 뒤덮인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양피지에 빼곡히 적힌 수십 군의 수기가 모습을 드러냈자 보이 페트르 1847년생이라는 서명과 함께 말입니다. 페트르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성직자였습니다. 수도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성실하고 신앙심 깊은 사제였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자 낮에는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깊은 명상과 기도 속에서 그의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했고 미래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공포에 질려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문서를 처음 발견한 것은 수도원의 문서 보관 담당자였던 나술로 신부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한 얘기나 종교적 묵상록이라 생각했자 하지만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일어날 암살 사건, 그로 인한 전쟁의 발발, 참호전의 참상, 그리고 1918년 11월 10일에 11시에 끝낼 종전까지 페트레는 이 모든 것을 1890년대에 이미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나술로 신부는 즉시 부다페스트 대학의 역사학과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파견된 연구팀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문서의 연대 측정과 필적 분석을 통해 진품임을 확인했습니다. 종이의 열량, 잉크의 화학적 성분, 글씨체의 이관성 모든 것이 19세기 말의 것임을 증명했자 도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이 페트르의 예언을 하나하나 검진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페인 북감의 창궐 시기와 피해 규모, 1929년 10월 24일에 시작될 대공황, 히틀러라는 이름의 독재자 등장과 유대인 학살, 1945년 8월 일불에 떨어질 새로운 무기의 등장, 1969년 인류의 달 착륙,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2001년 9월 미국에서 일어날 충격적 테러,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마비시킬 전염병까지 검증 가능한 예언 127개 중 104개가 실제 역사와 일치했습니다. 이는 82%라는 경이로운 적중률이었자 특히 연구팀을 놀라게 한 것은 예언의 구체성이었습니다. 페트르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질병이 퍼진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날짜, 장소, 관련 인물의 특징, 사건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자 예를 들어 2020년의 팬데믹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양의 큰 나라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적이 전 세계를 마비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서로를 멀리하며 도시들은 유령처럼 텅비일 것이다. 그런데 페트르의 예언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놀랍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예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1세기 중반 동방의 작은 반도국에서 일어날 사건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페트르는 한국을 잠들어 있는 호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힘을 축적해온 존재라는 의미였자 그런데 이 호랑이가 어느 순간 사자로 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각성이 아니라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동양적 힘의 상징이라면 사자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입니다. 즉,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예언이었던 것이자 페트르가 묘사한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동방의 사자라고 영령했습니다.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 권위까지 갖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자
페테르의 기록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의 나이는 50을 넘었으나 60에 이르지 않았다. 이마는 넓어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으며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맑으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목소리는 부드러우나 천둥처럼 멀리 퍼지고 미소는 불안한 영혼들에게 평안을 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의 배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페테르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피어나지 않았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통찰력을 보였다. 청년 시절 큰 좌절을 겪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그를 발현시켰다. 동양의 고절에 깊이 연구했으며 서양의 학문도 두루 숙렵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나 겸손하여 자람하지 않는다. 그는 종교인도 아니고 순수한 정치인도 아니다. 그러나 영적 깊이와 현실적 지혜를 모두 갖추었다. 페테르는 이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점과 상황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동방의 반도국이 극심한 내부 분열로 신음할 때, 주변 강대국들이 가짜의 이익을 위해 압박을 가할 때, 국민들이 기존 체제에 완전히 실망하여 새로운 희망을 갈구할 때, 바로 그때 이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공격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은 그를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언론은 그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진정성과 능력이 하나씩 증명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페테르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류 문명이 큰 전환점에 맞이하는 시기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약 200년, 정보혁명 이후 약 50년이 지난 시자, 물질문명이 정점에 달하고 그 한계가 명확해지는 때, 동양과 서양의 힘의 균형이 역전되는 순간,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페테르의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진영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고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기성세대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페테르가 말한 극심한 내부 분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자 이 모든 것이 페테르가 예언한 경제적 위기의 징조들입니다.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합니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면서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 모순으로 삐걱거리며 공격적 대외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자 러시아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일본은 재무장을 가속화하며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앞세워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대만 해협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페테르는 이런 상황을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몰아칠 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희망의 빛이 솟아오른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빛을 들고 나타날 인물이 바로 동방의 사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페테르만이 이런 예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수많은 예언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미래를 여러 사람이 가짜의 방식으로 본 것일까요?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센츄리 제3권 94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방의 법의 수호자가 나타나리라. 그는 서쪽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그의 지혜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모든 나라의 길을 열게 하리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동방의 법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해석가들은 이것이 유교적 법치 사상, 불교적 자비정신, 보교적 무의자연 철학을 통합한 동양적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호랑이의 땅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리니 그의 명성은 해와 달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전쟁으로 지친 세계가 그에게 희망을 걸고 새로운 황금 시대가 시작되리라. 호랑이의 땅이 한국을 가리킨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호랑이를 상징 부물로 여겨왔고 한반도의 지형 자체가 호랑이 모습을 닮았다고 하자 한국의 예안서 정감록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정감록에는 진인이라 불리는 이상덕 지도자의 출현이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을사년과 관련된 구절이 주목됩니다. 을사년에 큰 결하가 시작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리라.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히 일하며 그에 더불어 사방의 오랑캐가 스스로 복종하리라. 정감록은 이 지도자의 특징도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학문에 배그나 교만하지 않고 용기가 있으나 포악하지 않으며 지혜로우나 강교하지 않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하다. 이런 묘사는 페트르가 기록한 동방의 사자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이 남긴 예언도 흥미롭습니다. 14세기에 살았던 고승 바드마산바발은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철새가 날아가는 시대가 오면 동쪽 끝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정신적 스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불법을 깊이 이해하지만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종교의 진리를 하나로 깨뜨려 볼 것이다. 철새가 날아가는 시대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현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티베트 스묘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쇠살에 눈이 녹고 바다의 물이 높아질 때 해 뜨는 나라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는 물질의 독을 정화하고 정신의 빛에 밝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 융해와 해수면 상승을 암시하는 이 예언 역시 현재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심지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예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호피족의 예언에 따르면 동쪽에서 오는 진정한 백형제가 세계를 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백형제는 흰 피부를 가진 수양인이 아니라 깨끗한 영혼을 가진 동양인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마야 문명의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의 달력에 따르면 제5태양기가 끝나고 제6태양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동방에서 케찰코아틀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케찰코아틀은 깃털 달린 댐으로 상징되는 지혜와 문명의 신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동양 문명의 부활과 확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과연 이것이 모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감지한 필연적 미래일까요? 페트르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예언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먼저 지금 이 시점, 한국에서 정치적 대격변이 진행 중입니다. 기존 정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자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페테르는 이 시기를 102일의 혼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100일은 아니더라도 약 3개월에서 4개월간 극심한 혼란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마비, 경제의 불안자, 사회 질서의 동요.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페트르는 이 혼돈이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진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가 되면 상황이 급변할 것이라고 페트르는 예언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인물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자 그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에 갔지만 그의 진정성과 능력이 하나둘 증명되면서 지지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026년 중반이 되면 이 인물의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섭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국제 언론들이 앞다투어 그를 조명합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젊은 세대들이 그의 메시지에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확산되는 것이죠. 페트르는 2026년 말에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 새로운 지도자가 극적인 중재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재안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담고 있어 모든 반사국들이 수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단순한 한국의 지도자를 넘어 아시아의 중재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2027년이 되면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달러 중심 체제가 흔들리고 아시아 공동화폐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됩니다. 한국이 제안한 새로운 경제 모델은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문화적 차원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전파로 진화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 체계, 도시 설계, 환경 정책 등이 세계적 모델로 채택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은 직접 민주주의와 대민주주의를 융합한 것으로 많은 나라들의 도입을 검토하게 됩니다. 2028년은 대전환의 해가 됩니다. 페테르는 이 해를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엔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고 본부는 뉴욕에서 아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새로운 국제기구들이 설립되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 유지, 환경 보호, 빈곤 퇴치, 우주 개발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페테르는 이 모든 결합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것이 그의 표현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가장 큰 저항은 기존 패권국들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에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 동맹 이간질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테르는 이런 시도들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가수를 수는 없기 때문이자 중국의 반응도 복잡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소국 패권의 약화를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기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페테르는 중국이 결국 내부 분열로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티베트, 신장, 내몽골, 홍콩 등이 독립하고 한쪽 지역도 남북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자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특히 미묘할 것입니다. 페테르는 일본 열도의 3분의 1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연쇄적인 대지진과 쓰나미, 후지산 폭발 등으로 일본은 국가적 지함을 맞게 된다는 것이자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난민이 되어 주변국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들의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는 근본적으로 재정립되고 과거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러시아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페테르는 북방의 거대한 곰이 동쪽으로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가 아시아,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베리아 개발, 북극 항로 개척, 에너지 협력 등에서 한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큰 부전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 내의 기득권 세력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재벌, 관료, 기존 정치인, 일부 언론 등이 연합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 스캔들 조작, 심지어 물리적 위협까지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테르는 이것을 마지막 발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할 것입니다. 기성세대 중 일부는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젊은 세대 중 일부는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을 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 두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지혜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페테르는 그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구했습니다. 자연재해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페테르는 이 시기에 전례 없는 자연재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전체가 불의 골이라 불리는 지진대의 활성화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규모 9.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쓰나미가 연안 도시들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오 하산, 필리핀의 피나투보 하산, 일본의 후지산 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많은 섬나라와 연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합니다. 슈퍼태풍, 극심한 가뭄, 대홍수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일상이 되고 식량 생산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페테르는 이런 재앙들로 인해 수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재앙 속에서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페테르는 한반도를 신이 보호하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반 위에 있어 대지진의 위험이 적고 지리적 위치상 쓰나미의 직접적 피해도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로 인해 극단적 기후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주변국 난민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페트르는 예언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연안, 동남아시아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들의 인도주의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 다문화 공생의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페트르의 예언입니다. 경제적 혼란도 극심할 것입니다. 페트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예언했습니다. 발러의 기축품화 지위가 흔들리고 각국이 근본이제로의 복귀를 검토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겪고 부동산 버블은 전 세계적으로 붕괴합니다.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그것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이런 경제 혼란 속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주목받게 됩니다. 페트르는 이것을 삼생경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쟁과 협력의 균형, 성장과 분배의 조화, 효율과 형평의 절충을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기본소득제, 노동시간 단축, 노보세 도입 등 혁신적인 정책들이 한국에서 먼저 실험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세계적 모델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페트르는 이 모든 물질적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 영적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나 정치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등대가 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페트르는 한국이 세계의 양심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우월감이나 설교가 아니라 실천과 모범을 포함한 감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이 먼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계에 영감을 준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의 정신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페트르는 예언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나선, 유교의 인이예지 사상, 도계의 무의자연 철학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서구의 물질주의 문명에 지친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템플스테이가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한국식 영상법이 널리 보급되며 한국의 전통 의학이 현대의학과 융합되어 새로운 포화의학을 만들어낸다는 예언입니다. 한류 문화의 진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페트르는 한국 문화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화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 눈치문화, 신명문화가 개인주의에 지친 서구인들에게 새로운 관계 맺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밥상문화, 찜질방 문화, 노래방 문화가 공동체성 회복의 매개가 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페트르는 한국이 경쟁교육의 폐해를 먼저 극복하고 협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의 균형, 이론과 실천의 조화, 개인 맞춤형 교육과 공동체 교육의 융합 등이 한국에서 먼저 실현되고 이것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페트르는 한국인들이 이 거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페트르는 한국의 힘이 바로 그 깊은 역사와 문화적 뿌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5000년 역사의 지혜, 수많은 외침을 극복한 경험, 한글이라는 복창적 문자,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안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과거의 지혜를 미래의 비전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교의 충효 사상을 현대적 시민 의식으로 발전시키고 불교의 자비 정신을 글로벌 연대 의식으로 확장시키며 풍요 문화를 창조적 문화 산업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페트르는 한국이 이미 물질적 성공에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정신적 성숙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에만 매몰되어 삶의 의미와 행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충만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성공과 행복의 조화를 추구하며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문학적 성찰을 병행하고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연립시키며
글로벌 경쟁력과 로컬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세계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편협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페테르는 한국의 사명이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다른 나라들이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제국주의적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통합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페테르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한 패권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와 문화적 매력에 의한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페테르의 예언이 수연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능동적으로 그 미래를 만들어 봐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제시할 뿐,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무한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 산생과 협력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극단적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적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편협한 국익 추구를 넘어 인류 공동의 이익을 고민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문화적 우월감이 아니라 감솔한 자세로 세계와 소통해야 합니다. 페테르의 예언은 우리에게 희망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안겨줍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인류 전체에게 큰 심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민족답게,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한 민족답게,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민족답게 우리는 이 거대한 도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능성을 믿고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페테르의 예언이 정말 실현될까요? 동방의 사자라는 인물이 정말 나타날까요? 한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까요? 그 답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예언은 예언일 뿐,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페테르가 본 미래가 실현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테르의 예언을 믿으시나요? 동방의 사자가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의 인물일까요? 혹시 그것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선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양한 의견과 통찰이 모일 때 우리는 미래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서양의 다양한 예언과 미래 전망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페테르가 남긴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을 소개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 운명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탐구소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150년 전 러시아 제국의 한 귀족 여인이 티베트 설산 깊은 곳에서 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방대한 예언을 남겼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가장 길고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정확히 예견하고 일본의 부상과 중국의 몰락을 경고했던 그녀가 왜 유독 작은 반도 국가인 한국에 이토록 특별한 관심을 보였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첫 번째 시련 한국전쟁의 연도까지 정확히 예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대시련의 시기, 그 시작의 단 5년 후 2030년에 찾아온다고. 그녀의 이름은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 아인슈타인이 책상 위에 두고 있던 책의 저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신취했던 신비주의 사상가. 그녀는 한반도를 세계의 심장, 동양의 십자가라 불렀습니다. 반술은 수사법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두 번의 시련 후 전 인류가 따르게 돼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시련 분단과 전쟁 고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련, 2030년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예언한 신성한 존재의 출현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특히 주목할 점은 블라바츠키가 유럽 대륙의 몰락과 한국의 부산화에 동시에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북서부 해안이 바다에 잠기고 잃어버린 대륙 아틀란티스와 네무리아가 떠오르며 세계는 새로운 문명의 재편성에 돌입합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한국이 세계 문명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일까요? 지금부터 블라바츠키가 남긴 한국의 숨겨진 예언, 그 충격적인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 1831년 러시아 제공 예카테리노슬라프에서 태어난 그녀는 단순한 예언가나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일계 귀족 가문인 폰 한 가문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영적 능력을 보였자 투시, 텔레파시, 신령 현상들을 일으키는 그녀의 능력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능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찾아 나선 것이죠. 17살의 나이에 나이 많은 장군과 결혼한 그녀는 곧 그 결혼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전 세계를 떠도는 영적 순례의 여정이었자. 터키 이스탄불에서 수비 신비주의를 공부하고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계의 비전을 탐구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헤르메스 전통을 연구했고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의 정점은 티베트였습니다. 티베트에서 블라바츠키는 마하트마라 불리는 영적 스승들을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모리아 대사와 크투후미 대사로 알려진 이들은 그녀에게 인류의 숨겨진 역사와 미래, 우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수했자 이 가르침이 후에 신지학이라는 거대한 사상체계의 토대가 됩니다. 그녀는 이 스승들로부터 직접 텔레파시로 메시지를 받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저서들을 집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티베트에서의 깨달음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결국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됩니다. 블라바츠키가 1875년에 설립한 신지학회는 단순한 종교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구 물질주의와 동양 영성주의를 융합시키려는 혁명적인 시도였자 신지학회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인종과 종교, 계급을 초월한 보편적 형제의 실현. 둘째,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 과학의 비교 연구. 셋째, 자연의 숨겨진 법칙과 인간 내면의 잠재력 탐구. 놀라운 것은 이 신지학회가 당대 최고의 지성들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그리고 후에 미국 대통령이 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까지. 특히 루즈벨트는 신지학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정치 철학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블라바츠키의 시크릿 독트린을 읽고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전환 가능성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고백했죠. 양자물리학의 선구자 막스 보른도 그녀의 우주론에서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블라바츠키 사상의 핵심은 우주적 일원론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주 만물이 하나의 그런적 실제에서 나왔으며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쳤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강물까지도 의식의 다른 단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 양자물리학의 얽힘 이론이나 가이아 이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녀가 제시한 우주의 구성 요소는 4가지였습니다. 물질, 정신, 에너지, 그리고 공간. 이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실제의 다른 측면이라고 설명했죠. 특히 공간을 단순한 빈 곳이 아니라 모든 잠재성을 품은 살아있는 실제로 본 것은 현대 물리학의 진공에너지 개념을 선취한 것이었습니다. 윤회와 카르마의 법칙도 블라바츠키 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윤회는 단순한 개인 여운의 환생이 아니었죠.
그것은 우주적 진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광물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에서 초인간적 존재로 진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르마는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우주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하트마 개념도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진화를 완성한 고차원적 존재들로 인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들은 히말라야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며 텔레파시와 아스트랄 투사를 통해 준비된 제자들과 소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후에 많은 뉴에이지 운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블라바츠키의 대표작 이시스 언베일들은 1877년에 출간되어 즉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신비 종교, 카발라, 그노시스주의, 헤르메스주의 등 서구 일교 전통을 총망라한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1888년에 출간된 시크릿 독트린입니다. 우주의 탄생과 진화, 인류의 숨겨진 역사, 미래의 운명을 다룬 이 방대한 저작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 발생론과 인간 발생론을 다룹니다. 아인슈타인이 시크릿 독트린에서 받은 영향은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항상 책상 위에 두고 참고했으며 특히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전환 가능성, 시공간의 산대성, 우주의 통일장 이론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조카 편지에는 삼촌이 블라바츠키의 책을 얼마나 자주 읽었는지 기록되어 있자. 하지만 모든 위대한 사상이 그렇듯 블라바츠키의 가르침도 왜곡되고 악용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나치즘입니다.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 특히 하인리 힘나와 무돌프 헤스는 신지압을 왜곡하여 아리안 인종 우월주의의 근거로 삼았죠. 고대 인도의 신성한 상징인 스와스티카를 도용한 것도 아리안 인종이 아틀란티스의 후손이라는 망상도 모두 블라바츠키 사상을 국해한 결과였습니다. 툴레 협회와 불의 협회 같은 나치 오컬트 단체들은 신지학의 개념들을 차용했습니다. 롱기누스의 성창, 성대, 티베트의 샴발라 같은 신화적 유물과 장소에 대한 집착도 여기서 비롯되었자. 힘더는 심지어 티베트의 탐험대를 보내 아리안 동족의 기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블라바츠키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인종의 평등과 형제애를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어두운 왜곡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블라바츠키의 진정한 예언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미래를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정확성과 구체성 때문이자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 그녀는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4개의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러시아 제국이 모두 붕괴했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것이며 동양의 한 섬나라가 서구 열강에 도전할 것이라고 했자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태평양 전쟁을 정확히 예견한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양분할 것이라는 예언도 냉전 시대를 정확히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전후 아시아 정세에 대한 예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지만 곧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까? 중국이 공산주의 흉룡을 겪은 후 오랜 침체기를 갇힐까? 인도가 독립하지만 분열될까? 이 모든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문화대혁명으로 자멸적 파괴를 겪을 것이라는 예언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유럽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블라바츠키는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고대 아틀란티스의 파멸이 재현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카르마적 청산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죠. 수백 년간 제국주의와 식민지배로 쌓인 유럽의 카르마가 한꺼번에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상당 부분과 유럽 북서부 해안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의 저지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프랑스 북부와 북의 북부도 침수될 것이라고 했죠. 동시에 지중해 해설은 거대한 지진이 발생해 이탈리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불과 2~3년 사이에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재앙과 동시에 잃어버린 대륙들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대서양에서는 아틀란티스의 일부가, 태평양에서는 레무리아의 잔재가 했으면 이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지구 자체의 진화 과정이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지형적 재편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모든 변화가 무거운 카르마적 끈을 끊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이 과거에 저지른 식민 지배, 노예 무역, 원주민 학살 등의 업보가 청산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류 전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것을 파기가 아닌 정화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격변 속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블라바츠키는 그 답을 도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세계의 신장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에 있는 위치, 문화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매개하는 역할, 영적으로 지구 에너지의 중심점이라는 바칭적 의미였죠. 이 세계의 신장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특별한 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군 신화로 대표되는 천선 사상, 호미긴갈의 이념, 한민족 고유의 샤머니즘 전통,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의 영적 부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특히 한국인들의 정과한, 흥과 신명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인류의 감정적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에너지의 중심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블라바츠키는 지구에 특정한 에너지 센터들이 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중심이 이동한다고 가르쳤죠. 고대에는 이집트와 인도, 중세에는 유럽, 근대에는 미국이 중심이었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한반도가 그 역할에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경제적 중심이 아니라 영적 진화의 중심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도 중요합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동양의 정신성과 서양의 물질 문명을 조화롭게 융합시킬 유일한 국가라고 예언했죠. 유교와 불교, 도교의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기독교를 수용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국의 독특한 위치를 주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필연적으로 강대국들의 관심과 간섭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실제로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가축장이 되어 왔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 모든 시련이 블라바츠키가 예견한 과정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블라바츠키는 한반도를 동양의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자. 십자가가 고통을 포함한 구원의 상징이다. 한반도도 고통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 전쟁의 상처, 식민 지배의 굴욕, 이 모든 것이 한민족을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해석입니다.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인의 본성도 블라바츠키는 주목했습니다. 5천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 한과 정이라는 독특한 정서로 갈등을 화해로 승화시키는 지혜, 푸만리와 두레 같은 공동체 문화, 이러한 특성이 새로운 문명 창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자.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두 번의 거대한 시련을 겪어야만 진정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에 대한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950년, 그녀가 예언한 정확한 연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자 형제사륙의 재앙이라는 표현 그대로 같은 민족끼리 총불일에 겨누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 전쟁으로 한 민족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갈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실제로 한국전쟁은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수백만의 이상 가족이 생겨났자 그리고 그 결과 한반도가 두 개의 땅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예언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블라바츠키가 이 예언의 한 시기를 생각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은들의 왕국이었고 서구 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자 그런 나라가 20세기 중반에 세계적 관심을 받는 전쟁을 겪고 분단될 것이라고 예언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라바츠키는 이 분단과 전쟁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두 번째 시련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자 마치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어야 하되 한민족도 분달의 고통을 통해 더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블라바츠키의 예견대로 흘러갔습니다. 한국 민족이 첫 번째 시련을 통해 보여준 회복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군사독재를 평화적으로 극복하여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이러한 회복력이 두 번째 시련을 극복할 힘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블라바츠키가 예언한 두 번째 대시련은 5년 후인 203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2030년에서 2035년까지의 기간을 암흑의 시기라고 불렀자, 이 미래의 기간 동안 성과 종교가 사라지고 거짓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악한 추종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주의가 극에 달하고 인간성이 바닥을 칠 것이며 도덕과 윤리가 붕괴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블라바츠키는 이 시기에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대, 구원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지도자들,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가들이 득세할 것이라고 했자,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이들에게 현혹되어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부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며 새로운 형태의 경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자, 특히 디지털 통화와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이는 우리가 곧 목격하게 될 현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세대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며 인간관계가 완전히 상품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자, 또한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인류를 시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나타납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암흑기의 절정에서 신성한 존재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존재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영적 스승이라고 했자, 이 신성한 존재는 기존의 모든 종교와 철학을 초월하는 우주적 진리를 가져올 것이며 인류를 물질적 속박에서 해방시켜 영적 자유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존재의 특징에 대해 블라바츠키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는 어떤 특정 종교나 국가에 속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둘째, 초자연적 능력을 보일 것이나 그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그의 가르침은 과학과 영성, 이성과 직과를 완벽하게 조화시킬 것이며 인류에게 새로운 의식의 차원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죠. 흥미로운 것은 이 신성한 존재가 한반도에서 나타나거나 적어도 한반도와 깊은 연관을 가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존재가 악한 자들을 멸하고 세상을 원래의 순수한 상태로 되돌릴 것이며 그 과정이 한국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자, 이것은 한국이 단순히 지리적 무대가 아니라 영적 변화의 진원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순수한 진리와 가차없는 심판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신성한 존재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살파하고 거짓과 위선을 철저히 폭로할 것이라고 했자, 하지만 이것은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모든 변화가 5년 후부터 시작될 우주적 전환점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5천년간 지속된 칼리 유가, 즉 암흑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황금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자, 힌두 우주론에서 칼리 유가는 물질주의와 무지, 갈등이 지배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사티야 유가, 즉 진리와 정의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로운 인류 종족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블라바츠키는 현재의 인류가 5번째 근본 종족이며 6번째 종족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했죠. 이 새로운 종족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현재의 인류를 뛰어넘는 존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6번째 종족의 특징에 대해 블라바츠키는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텔레파시 능력이 일반화되어 언어의 장벽이 사라질 것이며 시공간을 초월한 인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죠. 물질과 정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생각만으로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의식이 집단 의식과 연결되어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새로운 종족의 치연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국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융합되는 영광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자, 미국에서는 물질적 진보와 기술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종족의 외적 조건이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완성, 즉 영적 각성과 의식의 진화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종족의 영적 중심이 되는 이유를 블라바츠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민족이 가진 독특한 정서인 한과
정, 그리고 훈과 신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주적 에너지와 공명하는 특별한 주파수라고 했자. 특히 한해 정설은 고통을 승화시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변환시키는 연금술적 가정이며 이것이 새로운 인류의 감정적 진화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신적 변혁과 완벽한 영적 존재로의 진화라는 표현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라바츠키는 인류가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기심과 탐욕 대신 사랑과 자리가 행동 원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자.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의식 자체의 진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바츠키가 그린 한국의 미래는 실로 장엄합니다. 일본과 초나라에 의해 병들고 야퇴당했던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번영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부흥이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한국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을 동시에 달성하는 이상적인 사회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자.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 인기, 한국 영화의 국제적 성공, 한글과 한국어 학습 열풍, 이 모든 것이 블라바츠키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순례를 올 것이라는 예언도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영적 순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중세시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근대에는 인도로 영적 깨달음을 찾아 떠났듯이 미래에는 한국이 그런 영적 중심지가 된다는 것이죠. 블라바츠키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조건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악한 뱀의 나라가 멸망하고 용의 나라가 옛담을 되찾을 때라는 표현,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뱀은 그와람과 배신에, 용은 정의와 힘을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자. 일부는 이것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호겸견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정체성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로마가 단순한 도시 국가에서 세계 제국이 되었듯이 한국도 민족 국가를 넘어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블라바츠키가 절한 영적 존재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깊은 풍차를 담고 있습니다. 순수한 정의를 지키고 사람을 실천하는 민족에게 주어지는 보상.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영적 진화의 선도자가 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온 세계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한국을 통해 신성한 계획이 실현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최종 운명의 신성한 존재들에 의해 게시되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라바츠키는 이것이 그녀 개인의 예언이 아니라 마하트마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라고 강조했자. 이들 고차원 존재들이 한국의 특별한 역할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블라바츠키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9월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블라바츠키의 예언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유이, 세계적 확산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증거죠. 정, 한, 흥, 신명 같은 독특한 감정들이 보편적 언어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리더십은 두드러집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을 융합시키는 한국적 사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장인 정신의 조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균형, 이런 모순적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융합시키는 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도 주목할 만합니다. 군사독재를 평화적으로 극복하고 촛불혁명으로 부패한 권력을 심판한 한국의 경험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자. 이것은 한국인들이 가진 정의에 대한 열망과 평화적 변형 능력을 보여줍니다. 블라바츠키가 말은 순수한 정의를 지키는 민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블라바츠키는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영감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5년 후에 시작될 두 번째 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자. 그리고 그 시련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물질주의, 이기심, 분열과 갈등, 이런 내적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영적 전통을 잃지 말 것, 서구화와 현대화 속에서도 고유한 정신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자. 둘째, 통합과 조화를 추구할 것. 이 분단을 극복하고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세계적 비전을 가질 것, 민족주의를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사명을 자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진행될 유럽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블라바츠키가 예언한 유럽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분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종교적 극단주의의 확산,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예언한 대변혁의 전투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 문화, 기술 모든 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자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이 가진 회복판 역성입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국제적 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이것은 블라바츠키가 말한 두 번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본 한국의 잠재력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반도 국가다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는 현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라바츠키가 예언한 두 번째 시전이 정말 5년 후에 시작될까요? 신성한 존재의 출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국이 정말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다가올 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해석을 나눠주세요. 다양한 관점이 모여 더 깊은 풍차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블라바츠키의 예언과 현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숨겨진 예언과 미스터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깊이 있는 탐구의 장으로 만들어갑니다. 블라바츠키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분명하다. 정의롭고 사람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한국이 그 약속의 땅이 될 것인가는 바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한국의 특별한 운명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세계를 이끌 자격은 세계를 섬길 준비가 된 자에게만 주어지자. 과연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실현될까요? 5년 후에 시작될 암흑기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까요? 한국은 정말 세계 문명의 새로운 중심이 될까요? 그 답은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탐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한국과 북아시아의 충격적인 예언을 바라보겠습니다. 그의 예언은 블라바츠키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도의 성자 3,0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서로 전혀 맞는 적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이들이 정확히 같은 날짜, 같은 인물, 같은 운명에 목격했다는가. 그들이 본 것은 단 한 달도 남지 않은 10월 1일 이재명과 대한민국에 찾아올 전례 없는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행하던 요기부터 겐제스 강변의 수아미, 니시케시의 아시람, 바람살라의 티베트 사원까지 인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신비한 현상.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본 환상의 구체성입니다. 분열된 대지 위를 홀로 걷는 한 남자, 그의 양옆에서 울부짖는 군중대, 그리고 그가 멈춰선 순간 대지가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는 풍치자의 모습. 모든 상징은 이재명이라는 한 인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의 순간에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15년간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며 수집한 가장 충격적이고 명확한 예언 그 완전한 그림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울리는 진술의 파편처럼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작년 가을 인도 리시케시의 파르마스 니케튼 아시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브라흐마 무후르타 시간, 그러니까 새벽 4시 반경 영상에 들어간 수아미 아는다기리 마하라지가 갑자기 사마디 상태에서 깨어나며 산스크리트어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이재명, 아스비나 올 첫째 날 처음에는 단순히 한 수행자의 개인적 환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1000km 떨어진 다람살라의 남겔 수도원에서도, 바라나시의 다샤스와 메데가테에서도, 푸네의 오쇼 명삼센터에서도, 케랄라의 시바난다 아시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인도 영적 공동체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 수행자들은 누구인가요? 세속적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진리 탐구에만 평생을 바친 이들입니다. 어떤 이는 20년간 히말라야 동굴에서 단 한 번도 산을 내려오지 않았고, 어떤 이는 12년간 반식과 명상만을 반복하며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물질세계의 정치인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3,0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봤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우주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본 환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 분열된 땅 위를 걷는 자였습니다. 거대한 협곡처럼 갈라진 대지, 그 갈라진 틈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고, 양쪽 절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파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 갈라진 틈 위에 놓인 얇은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쪽의 외침을 듣지 않은 채, 아니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은 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신비롭게도 갈라졌던 땅이 조금씩 합쳐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보수와 진보,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으로 찢어질 찢어진 우리 사회, 호남과 영남, 수도권과 지방, 586세대와 MZ세대, 자산가와 무산자, 이 모든 갈등의 한복판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를 서민의 대변자로, 개혁의 아이콘으로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포퓰리스트로, 위험한 선동가로 봅니다. 하지만 예언은 말합니다. 그의 진짜 역할은 양쪽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는 분열에 일으키는 자가 아니다. 분열에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봉합할 운명을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상징, 침묵의 통치자는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성자들이 본 환상에서 이재명은 폭풍의 눈과 같았습니다. 주갈은 모두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데 그의 중심은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 스타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디어가 떠들썩할 때 그는 종종 침묵합니다. 모두가 그의 한마디를 기다릴 때 그는 말을 아낍니다. 이 침묵이 바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10월 1일 그의 침묵이 깨질 때, 혹은 그의 침묵이 가장 깊어질 때 한국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와 한국의 카르마적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기원후 48년 가야국의 김수로 왕과 결혼한 홍아목 공적. 그녀는 인도 아일파고, 현재의 아이오디아에서 왔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파사석팝은 지금도 김해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영적 DNA가 연결된 순간이었자, 불교가 인도에서 한국으로 전래된 것도, 한국 전쟁 때 인도가 유일하게 의료 지원단을 파견한 중립국이었던 것도, 현재 한국 요가 수련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모두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들이 한국의 위기를 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인도에서 신호가 왔다고. 임진왜란 직전 인도에서 온 승려가 경고를 전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파고르가 한국의 독립을 예언했으며, 이제 다시 한번 인도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재명일까요? 성자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가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에 한몸에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남 대장동의 급빈층 판자촌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소년,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야간 대학을 다니며 사법고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가 되어 소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 후보까지 오른 정치인. 이 극적인 상승 곡선은 한국의 압축 성장 신화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동시에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법 리스크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변호사 시절 의뢰인 사기 의혹,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북한 송금 의혹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그를 통해 자신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학에서 충매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들의 반응을 급격히 가속화시키는 물질.
이재명이 바로 그런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숨겨져 있던 모순을 드러내며 미뤄왔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1일은 이 촉매 반응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재명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짐상일 뿐 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성자들의 진단입니다. 한국이 앓고 있는 진짜 병, 그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상처는 분달의 트라우마입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분단, 1950년 봉독산단의 비극, 그리고 70년 넘게 이어진 휴전 3대, 이것이 한국인의 집단 모의식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현실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보십시오. 우리 편 아니면 적, 애국자 아니면 매국노, 빨갱이 아니면 수국골통, 이런 극단적 이분법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중간지대는 사라졌고 대화와 타협은 견절로 여겨집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주는 상시적 위협감은 우리를 늘 전시상태의 심리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상처는 급속한 산업화가 남긴 정신적 공허함입니다. 한강의 기적, 세계가 놀란 경제 3자.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 해체, 공동체 붕괴, 전통 가치관의 상실, 자연과의 반작.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출생률 꼴찌, 행복지수 최하위권. 이 지표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신호 아닐까요? 세 번째 상처는 민주주의의 미성숙입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민주적 문화와 시민의식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강한 지도자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중적 심리, 영우에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역적으로 만드는 극단적 여론, 합리적 풀론보다는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문화.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성숙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상처는 극심한 불평등과 계층 고착화입니다. 수저 계급론이 일상화된 사회,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다는 친념이 만연한 사회,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강남 8학군이 계급 재생산의 통로화되며 부동산이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가 된 현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사회입니까? 다섯 번째 상처는 세대 간 반절과 갈등입니다. 386세대와 MZ세들은 마치 바른나라 사람들처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꼰대와 요즘 것들이라는 상호비하. 기성세들은 젊은이들을 이기적이라 비난하고 젊은 세들은 기성세들을 위선적이라 조롱합니다. 이 갈등의 굴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이 모든 상처들이 이재명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갈등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싼 논란이 그토록 격렬한 것이고 그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그토록 극단적인 것입니다. 10월 1일은 이 모든 상처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0월 1일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지상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베다 점성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날은 우주적 의미를 가진 특별한 날입니다. 먼저 이날은 아사다 나크샤트라 주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사달은 산스크리트어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기간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시기, 내면의 적과 싸워 이기는 시기로 여겨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날의 행성 배열입니다. 목성, 토성, 화성이 삼중 결합을 이루는 극히 드문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성은 부리아스파티, 신들의 스승으로 확장과 성장, 지혜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토성은 샤니, 카르마의 심판자로 제약과 시험, 인내와 정의를 의미합니다. 화성은 망갈, 전쟁의 신으로 행동과 결단, 용기와 파괴를 나타냅니다. 이 세 행성이 만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혁명적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917년 러시아 혁명, 1987년 한국 6.25 항쟁. 이 모든 역사적 전환점에 이런 행성 배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리듬이 지상의 변화와 공명하는 것일까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삼중결합이 물병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감자리는 혁신과 변혁, 집단의식과 인도주의를 상징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에너지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과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10월 1일은 음력으로 8월 15일 직후입니다. 추석, 한가위, 그러니까 수확의 시기를 맞지는 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수확 후는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한국이 지금까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새로운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달의 위상도 의미심장합니다. 이날은 상현달이 뜨는 날입니다. 정확히 반대, 빛과 어둠이 50대 50으로 나뉘는 순간입니다. 한국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우주적 거울 인습이자, 하지만 상현달은 또한 균형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의 순간, 선택의 순간인 것입니다. 성자들은 이 모든 요소들이 10월 1일 한 점에서 만난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개인의 운명, 한국의 집단 카르마, 그리고 우주의 시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충돌이며 동시에 새로운 탄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자들은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의 베일이 벗겨질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진실의 베일이 벗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진실인지 조작인지가 명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단적 차원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불필요한 진실에 대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정치권의 위선과 기만, 언론의 편향과 조작, 사법부의 불공정, 재벌의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발거벗은 임금님처럼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을 받겠지만 동시에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가 살았는지, 얼마나 눈 감고 살았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성자들은 이것이 파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고름이 퍼져야 삼초가 아물듯이 진실이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1일 이후 한국은 혼란스럽겠지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진짜 혁명은 청와대나 국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 개개인의 의식 속에서 일어날 관점의 대전환이 핵심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극단적으로 분열되었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가짜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재명에게 투사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희망인가? 두려움인가? 나의 욕망인가? 증오인가?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재명의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림자이자 거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자들은 이 과정을 집단적 그림자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칼 융이 말한 개인의 그림자를 집단 차원으로 확대한 개념입니다. 한국 사회가 억압하고 부정해온 어두운 면들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통해 표출되고 그것을 직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림자는 더 커지고 더 파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10월 1일은 한국이 집단적으로 이 그림자 작업을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혼란 뒤에는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쓸려간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성자들은 이것을 재탄생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처럼 낡은 한국이 죽고 새로운 한국이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물질적富裕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신적 가치도 함께 추구할 것인가? 무한 경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산생과 협력을 모색할 것인가? 분열과 대립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화합과 통합을 추구할 것인가? 성자들은 한국의 선택이 전 인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압축적으로 겪고 있는 실험장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기술 발전과 인간 소외,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세대 갈등과 계층 갈등, 이 모든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의 선택은 더욱 중요합니다. 서구 민주주의를 아시아적 토양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이런 과제들에 대한 한국의 답이 바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성자들이 절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지만 그것은 성장품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반드시 번데기 단계를 거쳐야 하듯이 한국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혼란의 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외부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미디어의 선동, 여론의 압박, 진영 논리의 강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을 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든 반대자든 보수든 진보든 모두 같은 한국인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적대감으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내 편만 이기면 된다는 진영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판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상처든 집단적 트라우마든 억압하고 부정하는 대신 직면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섯째,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돈과 권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 우정, 가족, 자연, 예술, 영성 같은 비물질적 가치들도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성자들은 특별히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비록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곧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성세대가 만든 시스템에 갇혀 있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라고. 여러분이 바로 변화의 주체이자 새로운 한국의 건설자라고 말입니다. 중장년 세대에게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라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젊은 세대를 경쟁자나 위협으로 보지 말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로 보라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이들의 열정과 창의성과 만날 때 진정한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10월 1일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부합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자들이 본 또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 한국의 모습입니다. 혼란이 지나간 후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납니다. 단순히 정치체제나 경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을 잡으며 전통과 혁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이미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성자들은 말합니다. 호미긴간의 이념,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 사상,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극 정신, 이런 전통적 지혜가 현대적 기술 및 민주주의와 결합할 때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문명에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0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은 한국 역사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10월 1일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재명과 관련된 극적인 사건이 터질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거대한 의식의 전환이 시작될까요? 여러분의 직관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거나 사념할 수 없는 불안감이나 기대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집단 의식을 깨우는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변화의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경제 지표의 요동, 자연재해의 증가, 사회적 갈등의 심화,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변화의 전투일 수 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 동물들이 이상 행동해 보이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신비한 예언대, 숨겨진 진실대, 우주적 메시지들을 계속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감로, 격암유로, 미륵신앙 등 한국의 전통 예언들과 이번 인도 송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중요한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진실을 향한 탐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성자들이 한국인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아들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접는 시련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10월 1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한국,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작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다. 과거의 성토를 치유하고 현재의 갈등을 넘어서며 미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라. 우주의 모든 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탐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